국민 라디오 미디어 협동조합 서영석 이사장의 서영석 타임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3일 월요일 서영석 타임스 시작합니다. 베를린 장벽에 대해서는 뭐 다들 아실 겁니다. 오늘 박정원 기자, KBS 기자의 요즘 제가 열심히 탐독하는, 굉장히 잘 모르니까 또 잘 아는 사람이 그걸 탐독하면은 그래도 상식 수준에서는 이해가 됩니다. 금리 인하로 최악의 경제 불황을 막을 수 있겠느냐라는 이제 칼럼을 실었는데요. 이 친구도 뭐 얼굴은 전혀 모르겠습니다만 본 적도 없고 저하고 좀 취미가 비슷한 것 같아요. 뭐 임계 상태, 뭐 복잡성 이런 거 얘기하는 거 보니까 제가 젊었을 때 참 과학에 심취해가지고 그런 책들도 많이 읽고 그런 것들을 정치에 적용해서 해석해 보려고 많이 노력한 적이 있었는데요. 박종원 기자도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양반이 오늘 재밌는 글을 실었는데요. 베를린 장벽이 왜 무너졌는가라는 점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당시 이제 동서베를린의 장벽이 막바지로 치닫던 무너지기 직전이죠. 1989년 이때쯤입니다. 이때는 이미 동독 주민들의 불만이 아주 최고도로 치솟아 올라와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동서독의 그 베를린 장벽을 없애라는 대규모 시위도 일어나고 그렇게 했는데, 이걸 이제 말하자면 민심을 달래기 위해서 동독의 서기장, 동베를린의 공산당 서기장이었던 사람이, 뭐 이름은 귄트 샤보프스키라고 하는데 이름이 뭐라도 상관없습니다. 이 양반이 동독 주민들을 달래기 위해서 여행 완화 조치를 발표를 했습니다. 당시 동독의 공산당 정부가 늘 그랬듯이 이 발표도 알맹이 없는 그냥 생색내기용 조치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동독 기자들은 물론이고요, 거의 모든 서방의 기자들도 여행 완화 조치에 대해서 대수롭지 않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탈리아의 한 기자는 독일의 실력이 짧아가지고 이걸 잘못 오해를 했어요. 말하자면 여행 완화 조치를 완전히 새로운 정책, 말하자면 동베를린과 서베를린을 전면 교류하겠다는 정책으로 오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본사로 전화를 걸어서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어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말하자면 독일의 실력이 짧아서 오해해서 이런 기사를 실어달라고 요구를 했던 겁니다. 로마에 있는 이 기자의 본사에서는 야 무슨 소리 하느냐, 다른 신문에서는 전혀 그런 얘기도 안 나오는데, 그랬더니 잘못된 게 없다고, 특종주의 세계의 특종이니까 빨리 기사를 실어라 해가지고 결국은 현장 기자가 베를린에서 실으라고 하니까 기사를 썼습니다. 이 세계의 오보를 타전한 거죠. 근데 문제는 이 기사를 보고 놀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아닌 서양의 기자들이었습니다. 미국, 영국의 주요 언론들은 사실을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고 야 이런 특종은 절대 놓치면 안 된다 해가지고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다라는 후속 기사를 계속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미국의 MBC는 내일 아침부터 동독 사람들이 아무런 제한 없이 베를린 장벽을 통행할 수 있게 됐다, 이런 자세한 해설까지 덧붙여서 보도를 합니다. 사실 별일 아닌 해퍼닝으로 끝날 수 있었던 오보가 세계사를 바꾼 것은 바로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마침 8시 뉴스를 준비하던 서독 방송국의 국제부 기자들이 세계 각국의 주요 언론사에서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다는 기사가 쏟아져 들어오니까 크게 당황했습니다. 자기들은 모르는데 정작 서독 언론사들은 전혀 모르는 일을 전 세계 언론들이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다라고 타전을 하자 결국은 서독의 언론들도 똑같은 보도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버릴레이인 거죠. 동독에서도 난리가 났습니다. 동베를린 주민들은 서독 방송국의 뉴스를 집에서 몰래 보고 있었는데요. 지금 북한이 남한의 뉴스를 북한 주민들이 몰래 듣는 것하고 비슷합니다. 내일부터 베를린 장벽이 철폐된다 하니까 다들 흥분해서 거리로 쏟아져 나옵니다. 그리고 그 거리로 쏟아져 나온 시민들을 막아야 될 동독의 군인들, 경찰들도 헷갈리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그냥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다고 하니까 정말 무너진 거야? 그래서 제대로 대처를 못하고 그 시위대는 바로 베를린 장벽 부셔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철통 같은 그야말로 동서독의 주민들을 가로막아 놓았던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동독은 붕괴되게 됩니다.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왜 그렇게 됐을까? 단지 그 오보를 서양 언론들이 받아 썼기 때문에 그럴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동독은 뭔가 방아쇠만 하나 당기면은 무너지기 직전까지 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오보가 결국은 동독을 붕괴시켰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한국 경제도 그렇다는 겁니다. 세상이라는 게 복잡해가지고요. 단 하나의 이유만으로 절대 변하지는 않습니다. 동독이 그런 세계의 오보를 계기로 무너졌던 것은 이미 그 이전에 동독은 무너질 준비를 다 해놓고 뭔가 계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세계사가 다 그렇습니다. 1914년에 세계 제1차 세계대전도 세르비아의 황태자가 누구에게 암살당해서 일어났다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사실은 1차 세계대전은 이미 일어날 수 있는 준비가 다 돼 있던 그런 상황에서 세르비아의 황태자 저격 사건은 하나의 방아쇠를 당긴 것에 불과했던 거죠. 한국 경제도 어쩌면은 지금은 무너질 준비를 다 해놓고 뭔가 계기를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이야기를 박정훈 기자는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방아쇠를 딱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 정부 경제 당국자들은 금리만 인상되지 않으면 혹은 부동산값만 떨어지지 않으면 우리 경제 절대 끄덕없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 바로 박정훈 기자의 주장입니다. 일본을 장기 불황에 빠져들게 만든 근본 원인은 절대 금리 인상이 아닙니다. 빚더미로 지탱되던 일본 경제의 불균형이 이미 일본 경제를 장기 불황으로 이끌 수 있는 임계 상태에 도달시켜 놓았기 때문에 금리 인상이라는 그 트리거 방아쇠가 일본을 10년 넘어 경기 침체로 몰아넣었듯이 우리나라도 지금 가계부채의 급속한 증가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어 볼 때 자칫 방아쇠를 잘못 당기면은 경제의 대후퇴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그런 걱정 전문가들은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오게 된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진단은 전혀 없이 금리 인상만 안 하면 된다. 부동산 값만 안 떨어지면 된다라는 식으로 안이한 발상을 하고 있는 이 정부 질타하기 위해서 결국은 박정훈 기자도 이런 얘기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세상의 일은 다 그렇습니다. 그냥 하나의 계기에 의해서 변화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가만히 따지고 보면은 그 계기는 그야말로 계기였을 뿐 이미 그러한 일대 변화를 초래할 수 있는 그 바탕 속에 커다란 변화는 이미 이루어져 있었던 겁니다. 저는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되었던 2002년에도 그런 것들을 경험했습니다. 이미 그때 노무현 대통령은 당선될 수 있는 그 모든 준비를 다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 것들이 노사모의 노풍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격발돼 가지고 대통령이 당선됐을 뿐 실제 변화는 이미 시작되고 있었던 거라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따지고 보면은 이명박의 당선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박근혜의 당선은 뭔가 좀 석연치 않은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이것도 세월이 흐르면은 그 진상이 밝혀지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경제를 지금 컨트롤을 하고 있는 정부 당국자 이런 주장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자기에게 듣기 싫은 얘기 귀 기울이지 않고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자기가 알고 싶은 대로만 한다면은 그게 뭐 개인이라면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만은 우리 경제를 컨트롤하는 정책 당국자로서는 나중에 큰 후회와 더불어서 많은 국민에게 피눈물을 흘리게 할지도 모른다는 점 늘 자각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물론 박근혜 정권에게서 뭘 바라겠습니까만 그렇다고 해서 박근혜 정권을 지탱하고 있는 이 공무원 자체가 박근혜의 것은 아니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마치 자기 것으로 착각하고 있을지언정 공무원들에게 이런 충고를 해봅니다. 역시 익숙하지 않은 경제 문제 얘기하려면 저도 좀 말은 그렇게 매끄럽게 나오지 않은 것 같은데요. 제가 전달하고자 하는 그 취지는 충분히 이 청취자 여러분들도 공감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잠시 광고 듣고 본격적인 서영석 타임즈 시작하겠습니다. 지상철 조합원 신청 광고입니다. 강화대교 앞에서 개념 부부가 만드는 개념 곰탕 연지연 곰탕. 연지연이란 가마솥의 장작불로 온종일 구워내는 곰탕을 서로 나누어 이어지는 인연이란 뜻입니다.
연지연 곰탕이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조합원 여러분과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겠습니다. 곰탕 포장 판매는 한 팩 800g에 7,000원이며 7팩 이상은 무료 배송으로 드립니다. 연지연 곰탕은 강화대교 입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단체 주문 예약 및 포장 주문 전화번호는 010-7252-1114, 010-7252-1114, 031-989-9968. 조합원 단체 예약은 10% 할인해드립니다. 포장 판매 금액의 10%는 국민TV 후원금으로 쓰입니다. 오피니언 비평 시간입니다.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우리 경제 이미 어쩌면은 나락에 다 빠져 있는지도 모르겠는데 정부 정책이라는 건 늘 뭐 하나만 제대로 해결되면은 아무 문제 없다는 식이죠. 김효진 PD. 네, 안녕하세요. 김효진입니다. 예, 오늘의 첫 꼭지도 그와 유사한 그렇습니다.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그 방아쇠, 그 트리거가 네. 이 문제가 될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네. 가계부채 얘기죠. 네. 정부가 10조 원 규모의 부양책을 또 꺼냈습니다. 네. 지난해 말 확장적 경제정책 방향을 내놓은 지 3개월 만에 추가 부양책입니다. 주요 경제 지표가 갈치자 행보를 보이는 상황에서 한은에 금리 인하에 맞춰 시너지 효과를 내겠다는 뜻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하지만 하반기 재정 투입분을 상반기로 앞당기는 이 돌려막기식 집행에 건설 경기에만 올인하는 방식의 부양으로 경제가 나아질 수 있다고 믿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결국은 가계빚 키우는 정책이죠. 아니 이명박 때 한번 해봤잖아. 예. 방아쇠를 이렇게 뒤로 지금 잡아당기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손가락에 힘을 빼고 슬며시 잡아당기라고 군대에서 배우잖아요. 그렇게 잡아당기면 어느 순간 탁 터지는데 잡아당기고 있는 거 아닌가. 빚내게 만드는 정책이죠. 요약하자면 그렇지 않습니까? 네. 말이 부양이지. 그렇습니다. 경향신문이 사설로 짚고 있는데 한번 가보겠습니다. 땜질식 부양책만 남발하고 정권 3년차 끝낼 텐가? 라는 제목입니다. 정부는 지난해 하반기 이후 46조 원 규모의 재정 투입과 부동산 규제 완화 등 잇따라 경제 활성화 대책이라는 걸 내놨습니다. 동시에 한국은행을 압박해서 금리 인하도 이끌어냈습니다. 하지만 경제는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는 게 현실이죠. 기업 투자는커녕 내수도 지지부진합니다. 산업 생산과 설비 투자는 줄고 있고요. 경상수지도 수출보다 수입이 더 줄어서 생기는 불황형 흑자, 이게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물가는 디플레 우려가 나올 정도고요. 아, 정말 난맥상이군요. 예. 정부는 야당의 경제 실정 주장에 성장률이 2년 연속 올랐다는 점 등을 들어서 성과가 있었다고 반박하지만 고개를 끄덕일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굳이 가계부채와 청년 실업률 등을 거론하지 않더라도 서민들의 체감 경기가 최악이라는 거 새삼스럽지 않습니다. 네. 정부는 주택 매매량이 늘어난 점을 자랑처럼 말하지만 전세난 심화로 서민들의 주거 불안만 부추긴 것을 감안하면 듣기에도 민망하다는 것이죠. 지난해 가계소득을 늘리겠다면서 만든 기업소득 환류세제 등이 결국 기업 오너들 좋은 일만 시키면서 빚 좋은 개살구로 끝난 것을 모두가 알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과거 단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저성장, 고령화 사회를 살고 있습니다. 경제정책 역시 과거와 다른 패러다임으로 접근해야 하겠죠. 지금이라도 삶의 질을 맨 앞에 둔 정책 기조로 바꿔야 합니다. 정권 3년 차에도 헛발질만 거듭한 채 시간을 보낼 순 없지 않겠습니까? 아이고 뭐 이 정권의 수준에서 뭘 바라겠어요. 근데 분명한 거는 예. 정권의 주체가 바뀌고 정책을 바꾸면은 경제가 살아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과거에도 그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예. 그야말로 도탄을 헤매던 그런 나라가 지도자를 바꿈으로써 그야말로 아주 우등으로 경제의 어려움을 타개하는 이제 그런 그 국가들도 상당히 많이 이 세계사 속에서는 볼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참 지금 아직까지 이 권력이 3년 차라는 게 참 절망스러울 따름입니다. 4년 차, 5년 차라면은 네. 그래도 빨리 바꿔가지고 어떻게든 해보겠는데 이 정권이 아직도 4년, 5년, 2년은 최소한 더 해야 된다. 2년 반은 더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때까지 얼마나 더 큰 삽질을 할까. 그런 걸 보면 참 걱정이 태산 같습니다. 그래서 뭐 임기 말에 좀 많이들 하던 거 사정 칼라는 꺼내 들었고요. 또 뭔가 극단적인 걸 갑자기 또 꺼내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게 좀 우려가 되기도 하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은 좀 각종 이 부양책이라는 명목의 각종 정책들이 꺼내들 걸 이미 위험하게 다 꺼내든 것일 수도 있겠다 싶긴 해요. 아니 그러니까 경향신문 사설도 제대로 지적했잖아. 네. 경제정책이 과거와 다른 패러다임으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경제가 기업 위주로 생각하면은 이제 답이 안 나와요. 기업들에게는 사실 법인세 감면으로서 불과 한 4, 5년 사이에 예. 몇백조 원의 법인 요금을 쌓아놓는 그런 기적을 그거야말로 한강의 기적입니다. 500조가 넘게 쌓여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쌓아놓지 않았습니까? 그게 그 국가 경제에 무슨 보탬이 됐습니까? 쉽게 얘기해서 법인세 감면이라든지 금리 인하도 결국은 그런 점이거든요. 기업이 대규모로 차입하고 있는 데 대한 이자를 갖다 감소시켜 줌으로써 기업 과거 한창 개발 독재 시대 때는 가능했던 수법이죠. 돈을 은행에 안 쌓아두고 풀게 만들겠다는 건데. 그렇죠. 그런 방법을 했더니 지금 다 요보금으로 쌓아놓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안 돌고. 그러니까 지금은 아예 생각을 바꿔야 돼요. 예를 들어서 기업들에게는 세금을 물리고 세금을 물려서 그 세금을 가지고 오히려 소비자들, 서민들에게 현금을 지어준다든지 쿠폰을 준다든지 해가지고 구매력을 높여서 그래서 기업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그런 굉장히 그게 바로 발상의 전환입니다. 지금은 과거 수십 년간 해왔던 그 발상에서 공무원들이 한치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거든요. 복지가 투자라는 개념 자체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 박정희 때부터 복지라는 건 순 낭비고 하면은 그냥 사람들이 일도 안 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걸 바꿔야 되는데 이게 지도자가 바뀌어야 바뀌지 아무리 바꾸라고 입이 부르치도록 얘기를 해본들 바뀌겠습니까? 말씀을 들어보니까는 이런 식으로도 정리할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그러니까 돈을 잔뜩 풀어가지고요. 공중에 둥둥 떠다니게 실력 좀 더 있는 사람들이 잡다가 놓친 게 떨어져가지고 밑으로 좀 흘러가고 그런 게 지금까지의 제 패러다임이었다면은 지금은 차라리 그걸 단속해가지고 적재적소에 가게가 직접 쥐어주고 더 받을 사람한테 더 받고 해야 된다는 건데. 그렇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명박이가 놓쳤던 신산업 예. 그런 데 대해서 그건 이제 신산업에 대한 투자는 기대중 정부 때가 절정이었죠. IT 등등. IT에 대한 투자처럼 뭔가 신산업에 대해서 과감하게 투자를 하고 거기서 고용을 창출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과 같은 양극화를 해소하려면은 중소기업과 예. 대기업 간의 격차를 해소해야 되거든요.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격차가 왜 납니까? 대기업은 자기가 갑이라는 걸 이유로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손해를 하청기업들에게 전가를 시킵니다. 이게 여기서는 갑질에서 벗어나는 순간 그야말로 회사가 망하기 때문에 손해를 보더라도 예를 들어서 단가를 깎는다든지 이런 식의 저항할 도리가 없어요. 그런 세월이 10수년, 20년, 몇십 년째 흘러오다 보니까 대기업과 중소기업 격차가 너무 많이 커졌단 말이에요. 이걸 올리려면 방법은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갑질을 하지 못하도록 만들면 됩니다. 그게 이제 사실은 공정거래법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만들어져 있는데요. 경제민주화 법안들. 그렇죠. 그걸 통해서 중소기업이 개발한 새로운 기술을 그냥 약탈하듯이 뺏어가는 이런 대기업들의 갑질이라든지 자기 회사에서 정규적으로 하면 돈 많이 드니까 네. 하청기업을 비정규적으로 채워가지고 거기서 임금을 약탈한다든지 이런 식의 모든 것들을 막아내는 그게 바로 경제민주화 아닙니까? 말하자면 제도적으로는 이제 경제민주화 입법을 통해 가지고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격차를 줄이고 그래서 중소기업이 일할 만한 직장으로 만들어서 그리고 중소기업도 이력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흡수하고 이렇게 해서 고용을 갖다가 창출해야지. 지금처럼 대기업에 집중된 대기업들은 항상 이런 겁니다. 어떤 대규모의 불황이 리만 브라더스라든지 IMF를 겪어봤잖아요. 그래서 걸핏하면은 그건 미국 기업도 마찬가지인데 이 불황을 많이 겪어본 기업들은 그렇게 됩니다. 걸핏하면은 축소 경영을 합니다. 왜냐하면 살아남아야 되니까. 일단 살아만 남으면은 다 망한 자리에서 그냥 주워 먹으면은 또 기업이 더 커지거든요. 독점이라는 게 항상 불황 때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돈을 갖다 쌓아만 둡니다. 쌓아만 둬요.
이런 거를 갖다가 풀 수 있게 만드는 게 바로 정책이고 그게 집권자가 해야 될 일 아닙니까? 그런 거 하라고 대통령이 뽑아놓은 거야. 그런데 맨 뭐 삽질이나 어디 하고 뭐 건설 경기 대한민국의 건설 마피아들 때문에 지금 나라 막 일보 직전까지 와 있는데 지금도 이따위를 정책으로 내놓는 거 보면은 아휴 이게 참 우리나라 보수 신자유주의자들이 미국 많이 좋아하죠. 미국이 지금 그 나라의 규모에 비하면 굉장히 고성장 시대를 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진보 정권 10년 동안 그렇게 됐네요. 생각해 보니까. 그 유명한 미국의 예. 무슨 저기 정신분석학 의사인데 그 되게 유명해요. 뭐 미국에서는 그 분야에서 아주 개쩔을 알린 사람인데 그 양반이 책을 낸 게 있는데 내 예. 책 제목이 길어가지고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게 뭐냐면은 미국의 총 집권 기간을 공화당 집권 그다음에 민주당 집권 걔들은 이제 대개 10년 주기로 번갈아 가면서 합니다. 예. 물론 이제 뭐 한 정권이 20년 집권한 경우도 있어요. 뭐 루즈벨트라든지 이제 있는데 집권 환경을 딱 따져가지고 그때의 경제 성장률, 그다음에 실업률, 또 자살률 이렇게 딱 따져보니까 경제가 후퇴하고 자살이 높고 빈부격차가 심해진 시기는 항상 공화당 정권이었습니다. 그리고 빈부격차가 해소되고 미국 경제가 그야말로 막 전 세계에서 1등으로 구가를 하고 그다음에 자살률도 줄어드는 시기는 항상 민주당 정권이었어요. 그래서 그 양반은 공화당 즉 보수 정권이 경제를 잘한다는 건 순군하다. 라면서 그걸 실증적으로 입증을 해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아까 10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럼 10년에 8년이죠. 8년이죠. 4년 중임이니까. 2008년 리먼 브러더스 사태는 부시 정권이 남긴 잔해였고요. 네. 그 이후에 사실상 민주당 정부가 계속 집권을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그 임기 말에 결과는 올해 초에 오바마가 승승장구하는 그런 표정으로 밝혔던 그 높은 성장률 그리고 또 부자 증세, 예, 중산층 복원, 예, 서민 복지 확대를 부르짖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든 것이었죠. 그래서 이제 이번에 뭐 힐러리 클린턴도 나오고 해가지고 다음 이제 사실은 이제 오바마가 8년 했으니까 예. 공화당으로 바뀌는 게 사실상 정상인데 미국 정권의 그 패턴을 보면은 이번에 다시 민주당이 정권을 잡을지 이제 그 여부도 굉장히 중요해지죠. 그렇죠. 미국 정치는 워낙 저희 정치 후원이 많이 발달을 해 있어가지고 후원금이 어디로 모이느냐 이걸 보고 많은 척도의 기준을 삼지 않습니까? 힐러리 클린턴에게 벌써 어마어마한 후원금이 모이고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예. 결국 힐러리 클린턴이 된다는 얘기지. 예, 현재 분위기는 그 힐러리 여사 클린턴이죠. 기어코 대통령이 해먹는 거야? 그 양반도 참 진짜 불굴의 여성이야. 근데 그걸 안 좋게 보는 시각도 있더라고요. 미국은 그 가문의 정치가 돼버리니까 어느새 네. 그렇지 않습니까? 케네디 가문, 그다음에 부시 가문, 부자가 해먹고 클린턴 가문. 부부가 해먹고 참 하여튼 희한한 나라야. 그래 이제 미국이 알고 보면은 예. 사실은 일부 특수한 슈퍼 엘리트 계층이 정권을 좌지우지하는 뭐 그런 것들은 우리가 잘 모르는 대목 중에 하나죠. 네. 자,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네, 자, 이 사드 문제 네. 조금 다른 각도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사드 논쟁에 실체가 없다는 주장. 네. 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드 논쟁에 실체가 없다. 예, 사드를 둘러싼 강론 차원의 각종 논란이 난무하고 있죠. 비용에 관한 논란, 효용에 관한 논란, 중국과의 관계에 관한 논란 등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연세대 정외과의 문정인 교수, 국제정치 전문가죠. 조금 다른 시각으로 문제에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문정인 교수가 이 한국일보에 게재한 칼럼의 몇 구절 소개를 좀 해보겠습니다. 실체 없는 사드 논쟁 그만하라 라는 제목입니다. 네. 자, 2013년 이래로 이 미 국방부 일부 관리들이 사드의 한국 배치와 관련해 여러 차례 언급을 해온 것은 사실이지만 이를 한미 연례안보협의회나 한미 군사위원회 등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제기한 적은 없다는 것입니다. 네. 게다가 미 백악관, 국무부, 국방부 간에 조율된 입장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는 것이죠. 이게 문정인 교수의 지적입니다. 얼마 전에 방한했던 데니얼 러셀 미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에 아직 배치되지 않고 여전히 이론적 사안에 불과하다는 발언이 이를 방증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도 한국 언론에서는 사드 배치를 기정사실화하고 찬반 논란에 불을 지피고 있죠. 네. 정부의 혼란스러운 태도가 이런 사태를 키우지 않았나 하는 느낌이 든다는 게 문정인 교수의 생각입니다. 최근에 와서도 혼란스럽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3월 11일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이
미국 측에 요청이 없었기 때문에 협의도 없었고 결정된 것도 없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사태는 진정되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일주일도 채 안 된 지난 17일 국방부 김민석 대변인, 미국 정부가 결정해서 협의를 요청해 올 경우 군사적 효용성, 안보 이익을 고려해서 우리 주도로 판단하고 결정할 계획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는 미국이 요청을 하면 사드 배치를 수용할 수도 있다는 뜻이죠. 이렇듯이 우리 정부의 입장은 부정, 전략적 모호성, 부정, 부분 긍정으로 그 짧은 사이에 계속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사드는 최선이 아닌 차차선의 선택이라고 문정인 교수는 말합니다. 최선의 방책은 예방 외교를 통해 북의 핵, 미사일 위협을 제거하거나 축소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외교적 노력이 실패할 때 공격용 자산의 확보를 통한 억지력 증강에 역점을 두어야 합니다. 미국이 미사일 방어에 나설 수 있는 이유도 막강한 핵 보복 타격력 등 공세적 방어 자산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문재인 교수는 지적합니다. 적의 미사일 공격을 종말 단계에서 요격한다는 사드는 그 다음 수순이라는 것이죠. 사실 북한이 우리에 대해 선제 핵 공격을 가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미국의 해구산 공여에 따른 핵 억지력에 있지 미사일 방어 시스템 때문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단순히 이 창의 역할밖에 못하는 사드를 최선의 대안처럼 부각하는 것은 국민을 오도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런 얘기고요. 문정인 교수는 어떻게 풀 것인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선 국론을 분열시키는 섣부른 공론화를 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국 정부의 공식적 요청이 오면 그때 가서 사드의 비용과 편익을 논의해도 늦지 않다는 것이죠. 한미 동맹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중국이 우리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라는 사실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중국 정부에게도 투명성 있게 솔직하게 얘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드 배치 이전에 예방 외교 차원에서 북한과 공식, 비공식 차원의 대화를 재개하고 남북한 군사적 신뢰 구축의 계기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을 합니다. 남북 관계가 풀리면 사드 문제 가지고 고민할 필요도 없는 거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 정답을 놔두고 그게 참 보면은 그래요. 참 우리 국방부 당국자들의 그 모순적인 태도를 보면은 예. 역시 군에 휘둘리면 안 된다라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이 군은 항상 북한의 위협을 과대 포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군의 존재 이유는 그렇죠. 북한이 존재이기 때문에 사실 존재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물론 뭐 북한 없다고 해서 또 군은 있을 겁니다. 그러나 군이 수십만 명의 병력과 막대한 장비 그리고 틈만 나면 미국의 미제 비싼 무기를 들여오는 이유는 북한 때문 아니에요. 현재 뭐 대외 의존성을 고려하면 사실 북한이 없다면은 우리는 적극적 차원의 군대 양성이라는 명분이 없을지도 몰라요. 아니, 뭐, 그래도, 이제 중국이. 어느 정도는 있겠지만. 뭐, 중국이, 그 다음에는 뭐, 잠재적 적국이 오히려 중국보다도 일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언제나 이제 국가라는 것은 적을 만들어내는 존재니까. 네, 아무튼. 근데, 어떻든, 일본이나 중국, 러시아와 적대 국가가 됐을 때하고 북한이 적대 국가가 됐을 때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거든요. 북한은 사실은 같은 나라에서 지금 절반씩 잘라 먹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상대방을 멸망시켜야 된다는 그런 기본 원리에 의해서 지금까지 흘러오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우리는 정전협정 중이란 말이에요. 평화협정이 아니라. 그래서 북한의 위협을 군은 과대포장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과대포장하는 군은 언제나 뭐가 필요하다 하면서 위험하다. 북한의 미사일 위에 굉장히 그게 보면은 진짜 웃기는 거란 말이에요. 문정인 교수가 잘 지적했다시피 북한 핵 문제가 풀리면은 다 필요 없는 것들이거든 사실은. 근데 북한 핵 문제를 풀 생각을 하는지 안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국방 당국의 태도만 보면은 이게 북한의 핵 위협을 부풀려서 계속 무기를 도입하고. 그렇지 않겠지만은 최근에 방산비리 보면요. 이렇게 해가지고 위협을 부풀려서 비싼 무기 도입해가지고 거기서 뭔가 뜨거문을 먹겠다는 그런 생각이 있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의심마저 든다니까. 의심을 할 수밖에 없죠. 그게 솔직한 얘기로 설마 그렇게 하겠습니까마는 요즘 뭐 해군 참모총장인가도 뭐 구속됐다며 그런 거 보면은 이제 그런 의심마저 할 수밖에 없는 건데. 뭐 구속되거나 지금 수사 선생에 오른 사람들 별의 개수를 합치면 뭐 10몇 개가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참 국방 정책을 군에만 맡겨놓으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군이 아무리 뭐
북한의 위협을 부풀리든 전체적으로 국가 자원의 배분이라는 그런 측면에서 접근을 해야 되고 국가 자원의 배분을 해야 되는데 자원이 모자라다면은 국방비도 깎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나 무작정 국방비를 깎을 수는 없는 거니까 즉 위협 요인을 줄임으로써 국방비를 깎을 수가 있는 거라고요. 위협 요인을 줄인다는 것은 남북 간의 화해 협력을 확대하면 되는 겁니다. 궁극적으로는 북한이 왜 핵무기를 갖다가 만들었다고 생각하세요? 우리 김현준 PD가 보기에는. 뭐 여차하면 쏠려고 만든 거겠죠. 아니, 표면적으로는. 여차하면 쏠려고 만든 거죠. 그러나 그 근본적인 이유는 재래식 무기로는 한국을 이길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한 겁니다. 재래식 무기 경쟁을 하려면 막대한 돈이 필요해요. 예를 들어서 항공기를 갖다가 비싼 걸 외국에서 들여온다. 들어오는 것도 엄청나게 돈이 들지만은 운영하는데도 돈이 무지하게 많이 들어요. 항공모함 그거 하나 운영하려면요. 우리나라 국방비 1년치가 들어간다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재래식 무기를 하려면 돈이 막대하게 들어가고 안 그래도 굉장히 어려운 북한이 도저히 재래식 무기 경쟁으로서는 남한을 이길 수가 없다고 보고 핵을 개발한 겁니다. 핵이라는 게 가난한 자의 궁극적인 무기예요. 가난한 국가들이. 가난한 국가들은 핵무기를 개발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핵만 있으면은 재래식 전력은 좀 투자를 안 해도 외부에서 함부로 못 건드리거든요. 그러니까 니 죽고 내 죽자 해가지고 쏴버리면은 어떡할 거냐. 이런 겁을 다 먹게 만드는 것이 바로 핵이란 말이에요. 북한이 핵을 개발한 것은 쉽게 얘기해서 재래식 전력을 유지할 자신이 없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우리가 북한보다도 경제력이 떨어지고 그리고 군사력이 떨어졌던 박정희 시대 때, 박정희 시대 중기에는 떨어졌어요. 말기부터 역전되기 시작했거든. 중기에서 박정희도 핵 개발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무화꽃이 피었습니다도 순전히 완전 100% 엉터리는 아니에요. 왜냐면은 저희 박정희 대통령 사후에 국방과학연구소라든지 그때 미사일 사거리에 대해서 확장을 연구하고 이런 것들 다 없어졌습니다. 미국이 전두환을 인정해주는 대가로 그런 거 다 없애라 그래가지고 싹 없앴어요. 왜 박정희가 왜 핵을 개발하려고 하겠습니까? 북한하고 재래식 무기 경쟁하니까 도대체 게임이 안 되고 그리고 거기다 돈을 때려부으면은 경제 개발이 안 되니까 한 거 아닙니까? 북한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북한에게 말하자면 자기들이 북침할 수 있다는 그런 두려움을 들어주면은 핵에 대한 욕구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말씀하신 거하고 뭐 맥락이 좀 닿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문정인 교수의 이런 말도 기억에 남습니다. 사실 북한이 우리에게 선제 핵 공격을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미사일 방어 시스템 때문이 아니라 그렇죠. 미국의 핵 우산 때문이다. 그렇죠. 한 대 잘못 쏘면은 자기들이 수십 배로 얻어맞으니까. 타격을 받을 수가 있고 서로 같이 죽자가 아니라면은 쉽게 얘기해서 북한 정권이 붕괴돼서 뭐 더 이상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 그런 내부적인 요인이 오히려 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북한 붕괴론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문정인 교수는 북한 명분으로 사드 도입하자고 얘기한다는 거는 요거는 말이 안 된다 이런 지적이죠. 그리고 말한 김에 진짜 잘 나왔네. 북한 정권이 물론 세습 정권에다가 도덕성도 제로고 정치인들 탄압하는 그런 나쁜 정권이긴 합니다만은 북한 정권이 이 연착륙으로 붕괴되지 않고 경착륙할 경우에는 북한의 김정은이 그럴 거 아니야. 아이 씨발 내 죽는데 다 같이 죽자 해가지고 쏴버리면 어떡할 거야. 그렇잖아요. 그래서 북한이 극단적인 선택이라는 것은 자기들이 붕괴될 때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로 우리 보수라면은 함부로 북한을 자극해서는 안 돼요. 그런데 대한민국의 보수들은 도대체 김정은이 팬인지, 김정일이 팬인지, 김일성이 팬인지, 맨 그런 식으로 자극해가지고 다 죽자는 거야. 뭐야 도대체. 그래서 예전에 김대중 전 대통령이 어느 대학 강연, 원광대였던가요? 어디에서 강연할 때 전쟁하자는 사람들이 있는데 전쟁 나면은 그 사람들이 앞에 나가서 싸우게 하면은 그 말이 된다. 아무도 전쟁 안 하려고 그러지. 그렇죠. 전쟁하면은 젊은 사람들이 가서 다 싸워야 되는데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죠. 이번에 무슨 장관도 안 하는 게. 무슨 장관도 그랬잖아. 장관이 아니지. 국정원장인가? 그 애들은 처음 미국 가가지고 미국 시민권 갖고 있다며. 그런 사람이 그 얘기 맞는 거예요. 지금 안보를 부르짖고 하는 인간들 보면은 전쟁 나면 진짜 제일 먼저 도망갈 놈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심이 듭니다. 전쟁은 군인이 하지만은 전쟁을 결정하는 거는 정치인이라는 게 아주 무서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결정할 위치에 있는 인간들이 진짜로 이 나라를 사랑하고 그리고 만약 전쟁이 나면은 여기서 뼈를 묻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 전쟁 함부로 못 일으켜요. 그런데
아이 뭐 전쟁 위협으로 어떻게 호의호식하고 어디서 뭐 저 콩고물이나 뜯어먹고 하다가 전쟁 나면 튀는 거지라고 생각하는 놈이 있다면 그 사람이 책임 있게 하겠습니까? 진짜 대한민국의 소위 1%라는 인간들 뜯어놓고 보면은 전쟁 위기가 나면 제일 먼저 도망갈 놈이라고 난 진짜 확신합니다. 저는 도망 못 갑니다. 소집됩니다. 예. 저는 아니 일반적인 사람들이야 못 가지. 아니 우선 비행기부터 일단 정부에서 막을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그러면은 그걸 뚫고 갈 만한 사람들이 누가 있겠어. 다 힘있고 빼기는 새끼들밖에 없지. 예. 일반인들은 그냥 전쟁 나면 여기서 다 죽든가 살든가 해야죠. 그래서 전쟁이라는 건 함부로 운이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북한이 불바다를 만들겠다는 거는 그게 미친놈들의 집단이니까 그렇다고 치더라도 그게 우리까지 부안돼가지고 그지를 한다면은 그럼 서로 불바다 만들자는 거야 뭐야? 쟤들은 지금 뭐 완전 거지니까 불바다가 되든 말든 상관없다고 하겠지만 우리는 작살나면은 진짜 향후 100년간 재기하기 어려울 겁니다. 자, 이 정도로 알아보고요. 네. 오늘도 에세이 한 편 골라왔습니다. 에세이스트네. 예. 지난주에 이 경향신문 여적 코너에 실린 에세이를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 네. 오늘은 한겨레 에세이 코너죠. 유레카. 다들 많이 읽으시죠? 유레카가 뭔 뜻인지는 알죠? 예. 저는 이 에세이들 맨날 봅니다. 일단 소개는 매번 못 해드리지만 아무튼 한겨레 에세이 코너 유레카에 실린 글을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경찰이 박근혜 대통령 비판 전단을 단속하겠다고 난리를 치는 지금의 모습을 아주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글입니다. 예. 궁금하네. 글이 길지 않으니까 제가 쭉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제목은 대통령 비판과 음란 전단입니다. 박용현 논설위원이 썼고요. 제목이 아주 불경하네. 불경해. 어떻게 대통령을 대통령 음란 전단에다 비판과 음란 전단. 예. 불경한 칼럼 한번 봅시다. 네, 자, 읽어보겠습니다. 네. 표현의 자유를 주장한 최초의 근대 저작인 이 밀턴의 아레오파지티카는요. 종교 당국의 사전 검열을 반대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졌지만 스피노자의 신학 정치론을 시작으로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부각됩니다. 스피노자는 자유국가에서는 누구나 원하는 대로 생각할 수 있고 생각하는 대로 말할 수 있다고 했죠. 정치 권력에 대한 비판의 자유를 더욱 분명히 옹호한 것은 영국 명예혁명 이후 1720년대에 널리 읽힌 카토라는 필명의 저작들이었습니다. 통치자는 칭송을 들어야 하지만 그럴 자격이 있을 때에 한해서다. 잘못을 행하고도 그에 대한 비난을 듣지 않을 특권은 독재자만이 누리는 행복이다. 이런 통찰로부터 300년이 흘렀습니다. 다양한 표현의 영역 중에서도 정치적 표현이 가장 폭넓게 보장돼야 한다는 건 세계적 상식입니다. 서구 민주국가에서 정치인에 대한 명예훼손이 쉽게 인정되지 않는 것도 그래서입니다. 그 반대편에는 덜 중요한, 그래서 표현의 자유를 좁게 보장해도 되는 영역이 있습니다. 상업적 표현과 음란물이 대표적입니다. 가치 있는 표현이라기보다는 이익 추구 또는 성적 충족의 도구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상업적 표현은 표현의 자유라는 가치체계에서 부차적인 위치에 머문다. 우리 가운데 누가 정치적 자유가 아니라 음란물을 볼 권리를 지키기 위해 자식을 전쟁터로 내보내겠는가?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 내용 중 하나입니다. 경찰이 눈에 불을 켜고 박근혜 대통령 비판 전단을 단속하는 요즘 포르노에 가까운 사진이 실린 광고 전단은 도심 곳곳에 버젓이 뿌려지고 있습니다. 경찰 관서 바로 옆에서도 목격이 됩니다. 경범죄 처벌법에 광고물 등 무단 배포 혐의가 정작 음란 광고 전단은 비켜가고요. 자유로워야 할 정치적 표현을 억누르는 데만 악용되는 꼴입니다. 영국에서는 전단 배포를 사전 허가제로 깐깐히 규제하지만 정치적 목적인 경우는 예외라고 합니다. 우리 현실은 본말이 뒤집혔습니다. 단속된 전단에 나오는 문구처럼 나라 꼴 잘 돌아갑니다. 이게 이렇게 표현을 얘기하는 거야. 나라 꼴 잘 돌아간다. 예, 여기까지네요. 예. 아이고 참.
이런 표현의 자유를 둘러싼 이런 정치적 맥락이 있다고 들었지만은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정리된 글을 본 거는 저는 뭐 처음인 것 같습니다. 예. 저 홍대 가보면 말이에요. 네. 낮에 진짜 좀 심하더라. 여자가 거의 헐벗은 여자들 사진을 해놓고 전화번호하고 뭐 오피스 글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시계에서 매춘하는 그렇죠. 그런 거예요. 그런 게 수도 없이 뿌려집니다. 그래서 이런 거 좀 단속 좀 안 하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그거하고 이제 매치를 딱 시켜놨네. 그렇죠. 박근혜 조지는 거는 바로 그냥 있는 법 없는 법 다 동원해가지고 하여튼 뭐 즉각 체포하라 이지랄 하면서 경찰청장이 또 엄벌을 위한 조치를 하겠다. 예, 법 개정까지도 시도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도대체 지도자 잘못 보면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되는 겁니다. 지도자를 욕하는 거는 국민이 권리라고 한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지도자를 욕을 하면은 법을 개정해가지고 딱 깜빡이 집어내는데 이게 무슨 히틀러의 하수인에 있던 히멀러도 아니고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역사가 퇴행하고 후퇴하고 있는지 진짜 속이 답답합니다. 아마 그런 박영현 농설위원의 글도 그런 점을 지적하는 거겠죠. 정작 단속해야 될 상업적인 전단이나 포르노 전단은 단속 안 하고 어느 정권에서도 가장 보호받아야 될 정치적 표현을 단속하는 이런 그야말로 대먹지 않은 정권이 어디 있느냐. 뭐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저는 이 영국 명예혁명 이후 1720년대 널리 읽혔다는 그 카토라는 필명의 저작들 중에서 요 구절이요. 통치자는 칭송을 들어야 하지만 그럴 자격이 있을 때에 한해서다. 잘못을 행하고도 그에 대한 비난을 듣지 않을 특권은 독재자만이 누리는 행복이다. 그러니까 잘못해놓고도 비판의 귀를 막고 비판하는 사람들 옥죄려는 사람은 곧 독재자라는 얘기겠죠. 예. 나라 그걸 잘 돌아간다 이런 얘기인데 진짜 요즘은 뭘 비판하고 하고 싶은 그런 욕구도 잘 안 생겨요. 이거는 진짜 그냥 타도해야 될 정권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 정권 타도란 말은 부도덕한 정권, 정통성이 없는 정권에 대한 나오는 구호입니다. 예를 들어서 전두환 정권 타도라는 얘기 나왔죠. 왜냐하면 살인 정권. 아니 광주 민주화운동을 유혈 진압해가지고 그걸 토대로 총으로 정권을 탈취한 정권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권 타도란 말이 나오는 거예요. 선거에 의해서 선출된 노태우도 타도라는 얘기가 나오긴 했지만은 그 정도가 힘적이 약해졌습니다. 근데 노태우는 왜 그런 얘기를 들었느냐? 본인이 바로 군사 쿠데타의 주범이었기 때문에 선거로 당선됐지만은 이제 그런 욕을 얻어먹었던 거죠. 그 이후에 김영삼 때부터는 정권 타도라는 말 잘 안 나왔어요. 물론 이제 뭐 하다 보면은 진짜로 열받아가지고 타도라는 얘기가 나오긴 했습니다만 광범위한 건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 박근혜 정권을 제가 보면서 이제 아마 대부분의 그 주류 언론들은 그런 겁니다. 선거에 의해서 됐는데 그 선거에 좀 문제가 있다서 치더라도 그런 문제가 당선을 뒤바꿨다는 확정이 없는 한은 대통령을 인정해 줘야 되지 않느냐. 뭐 그런 생각인 것 같아요. 주류 언론들의 입장은. 비판하는 언론들마저도. 근데 저는 이제는 그런 생각마저 버려야 될 때가 온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정권 도대체 국민에 의해서 선출된 정권이라면은 국민을 하늘처럼 여기고 여론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건 뭐 끈끈이 보면은 오로지 박근혜 여왕 각하를 갖다가 모시기 위한 정권인 것처럼 되는 걸 보면은 이런 정권이야말로 타도돼야 될 정권이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요즘은 듭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지금 뭐 우리 국민라디오 방송에도 여러 차례 나오셨죠. 이하 선생님, 팝 아티스트죠. 그런 분들은 전단 살포, 자기의 예술적인 그런 신념을 좀 뭐랄까요, 대통령을 희화하는 그런 식의 작품으로 만들어 가지고 여기저기 뿌리고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그런 행위하고 또 그렇게 뿌려진 전단하고 말씀하신 대로 요 앞에 조금만 걸어 나가면 천지사방에 이런 말 하잖아요. 속된 말로 천지빛깔이라고. 천지빛깔인 그 헐벗은 여성의 모습이 들어간 그런 소위 찌라시들. 요즘 오피스텔에 사는 사람들은 좀 속 팔리겠어. 오피스텔이 뭐 무슨 음란 뭐 무슨 옛날로 치면은 어디 집창초처럼 그렇게 오해받을 소지가 있는 전단들이 그렇게 많이 뿌려지고 있는데. 그렇죠. 오피스텔 사는 사람들 경찰에 신고해가지고 이런 것 좀 빨리 단속하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이, 단속을 하고 체포를 하려면 그걸 해야지 말이야. 정치적 의사 표현이야말로 가장 보호받아야 될, 말하자면 표현의 자유인 건데 거기에 대해서는 외면하고 참. 그렇습니다. 한겨레 유레카를 통해서 박용현 논설위원이 쓴 대통령 비판과 음란 전단. 예, 아주 시사하는 바가 큰 좋은 에세이였습니다. 자, 좋은 에세이 넘어가고. 네. 자, PD 브리핑으로 넘어갑시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관록의 정치기자 서영석 미디어 협동조합 이사장이 진행하는 서영석 타임즈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PD 브리핑 순서죠? 네. 김현준 PD, 오늘 주제는 뭐죠? 네, 오늘 이 얘기를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또다시 예고된 인재가 터지고 말았습니다. 아, 텐트 불. 그렇습니다. 네. 중학교 동창생 두 가족이 주말을 맞아서 하룻밤 묵었던 그 텐트죠. 거기서 불이 난 겁니다. 이 화재로 5명이 숨진 정말 믿기 어려운 일입니다. 예, 하룻밤 즐기자고 놀러간 사람들이었는데 야, 동막 해수욕장이면 내 여러 번 가본 데인데. 예, 저희 강화도죠. 예. 바로 이 근처입니다. 예. 지난 22일이었죠. 예, 말씀하신 동막해수욕장 인근의 글램핑장의 텐트에서 발생한 화재, 요거 때문에 어린이 3명 등등 5명이 목숨을 잃었고요. 2명이 다쳤습니다. 사상자 7명, 죽거나 다친 사람 가운데 6명, 죽거나 다친 사람 7명 가운데 6명은 중학교 동창 사이인 두 남성의 일가족이었습니다. 예, 불은 어제 오전 2시 9분쯤에 텐트 안에서 이 초롱불 같은 불꽃이 번쩍한 직후에 발생했다고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경찰이 확보한 캠핑장 내 폐쇄회로 화면에는요, 불꽃이 일어난 뒤 3분 만에 텐트 전체가 불길에 휩싸인 모습이 담겼죠. 아마 많이들 어제 오늘 보셨을 겁니다. 이거 뭐지? 예. 아, 이유 나옵니까? 일부 사망자는요, 이 대피하려는 흔적 없이 똑바른 자세로 누워 있었습니다. 잠든 채로 가스에 질식사했을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자, 소방 당국은 오전 2시 13분 최초의 신고를 받고 출동을 합니다. 10분 정도 지난 뒤에 소방차가 현장에 도착을 했지만 해당 텐트는 이미 전소된 상태였다고 합니다. 불이 나자 인근 텐트 이용자들이 캠핑장 마당에 있던 소화기를 이용해서 불을 끄려고 했는데 제대로 작동하는 게 한 대도 없었다고 합니다. 예. 화재가 난 캠핑장의 텐트 자체가 화재에 취약한 구조로 돼 있었던 점도 문제였습니다. 화재가 난 캠핑장에서 사용된 텐트는 이른바 인디언 텐트라고 하는 네. 작은 화재에도 연기가 안으로 흡입되는 구조라고 합니다. 이 북미 대륙 인디언 원주민들이 사용한 이 원뿔형 천막 TP 모양과 같아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하고요. 이 바닥 면적 16제곱미터의 높이 4, 5미터의 원뿔형인데 6명을 수용할 수 있지만 출입문은 하나입니다. 1m 남짓한 높이의 출입문은 아래에서 위쪽으로 말아 올려야 하는 형태여서요. 조명을 끄면은 어디가 출입문인지 찾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아, 역시 이런 것도 있구나. 예, 많이들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경찰은 이 펜션 캠핑장 임대업주 김모 씨하고 관리인인 이 김모 씨 동생 이 두 사람을 상대로 화재 당시 상황과 소방시설 현황 등을 확인을 했습니다. 이 김 씨는 지난해 5월 15일 이 유모 씨하고 임대차 계약을 하고 같은 해 7월 이 펜션 사업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네. 경찰은 화재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서 소방 당국 또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전기안전공사 등과 합동으로 감식 작업을 벌였습니다. 경찰은 텐트 안 바닥에 깔린 실내 난방용 전기 패널에서 누전 등으로 불이 시작됐을 것이라고 지금까지는 추측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사고가 난 펜션하고 캠핑장은요, 화재 보험에 가입이 돼 있지 않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그러니까 보상 문제도 골치 아픈 상황이 된 겁니다. 펜션은 또한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이 아니라 관광진흥법에 적용을 받는 관광 편의시설로 분류가 돼서 의무적으로 보험을 들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이것도 몰랐던 사실입니다. 네. 이 참변을 당한 두 가장은요, 어릴 때부터 매우 가까운 사이였다고 합니다. 날씨도 좋고 하니까 캠핑 한번 가자 이렇게 나섰다가 변을 당한 겁니다. 네. 한 가장은 이혼한 상태여가지고 아이들만 데리고 나들이에 나섰고요.
아들과 손자 둘을 한꺼번에 잃은 이모 씨의 아버지는 둘째 손자가 입원한 서울 영등포구 이 한강 성심병원에서 어제 뜬 눈으로 밤을 지샜다고 합니다. 자, 문화체육관광부는 전국 캠핑장 1,800여 곳에 약 90%가요. 시, 군, 구에 등록하지 않은 채 미신고 영업을 하고 있는 점, 이런 점을 파악하고 개선하기 위해서 야영장 등록을 의무화하는 관광진흥법 개정 시행령을 마련해서 지난 1월 29일자로 시행을 하긴 했습니다. 그러나 오는 5월 31일까지는요. 등록 유예 기간이어서 여전히 많은 캠핑장은 등록을 미루고 있다고 합니다. 그나마 뒤늦게 이런 법을 관련 법을 시행하려고 했는데 뒤늦었기 때문에 유예 기간 이것까지 끝나려면 앞으로 더 오래 있었던 것이 오래 더 있어야만 했었던 것이죠. 그 사이에 결국은 이런 일이 난 겁니다. 예. 또 개정 시행령은요. 등록 기준을 구체화한 법령이어서 캠핑장의 안전 기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적시하진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등록을 의무화하는 것일 뿐 안전 설비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건 아니란 얘기죠. 당국은요. 전국 1,800여 개 캠핑장 가운데 미등록 캠핑장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자면은 1,600여 개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고요. 또 국립재난연구원이 2013년 공공민간 캠핑장 430곳에 대해서 실시한 안전점검 결과 심각합니다. 이 조사에서 점검 대상 430개 캠핑장 가운데 340개소, 거의 80%입니다. 이 많은 곳이 종합안전등급 최하위인 2등급을 받았습니다. 예. 이 취약한 안전 상황, 물론 큰 문제입니다. 아마 한동안 이 문제로 시끄러울 테고요. 정부가 나서서 캠핑장이나 펜션 같은 시설의 문제를 파헤치고 다닐 겁니다. 근본적으로 사후 약방문입니다. 이 정부 들어서 많이 봐왔기 때문에 쉽게 예상할 수 있는 일이죠. 자, 실태를 철저하게 파악해서 규제하고 지도하는 일이 무척 중요하겠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요. 또 전국의 캠핑장 운영자들, 펜션 운영자들 무조건 몰아세워가지고 우리 정부 당국이 면피하는 그런 일이 좀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물론 그 사람들에게도 책임이 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이 사람들에게만 책임을 물을 수는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주변에 있는 캠핑장이나 펜션 같은 시설을 운영하는 사람이나 여길 이용하는 사람이나 모두 똑같이 마음을 놓을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일 겁니다. 이번 사고로 운명을 달리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면서 PD브리핑은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박근혜식 규제 완화한다면은 이거 하면 안 되지. 아무렇게나 그냥 너도 하고 싶은 대로 다 해가지고 캠핑장 만들고 해서 그래서 고용을 창출하고 해야 될 거 아니야. 안전에 대해서는 규제 완화를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안전 기준을 딱 만들어가지고 이번에도 불 나자마자 바로 탔다는 거 아니에요. 지가 텐트 사가지고 어디 가서 자기 혼자 여행할 때야 불에 잘 타는 걸 하든 말든 자기 소관이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불나가지고 죽으면 지가 잘못해서 죽은 거지. 그렇잖아요. 근데 캠핑장을 운영을 하려면은 최소한 불연성 소재를 반드시 쓰도록 한다든지 이런 걸 규제를 통해서 이런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번에 한 불과 10분 만에 왔는데 다 타버렸다는 거는. 불과 한 3분 만에 지금 타버렸다는 거죠. 텐트 소재가 가연성 소재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가 불연 처리를 하면 값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야영장 업자의 입장에서는 가급적이면 싼 걸로 갖다 처발라놔야 돈이 적게 들 것 아닙니까? 가격 경쟁의 원리가 나은 그렇죠. 사건이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안전에 대해서 규제를 안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불이 나더라도 쉽게 안 붙는다든지 그러면은 최소한 쉽게 안 붙어도 어쩌면은 불난 곳에서는 어쩌면은 사망 사고가 발생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면 또 유독가스가 발생하거든. 그렇죠. 게다가 또 밑에 전기로 따뜻하게 만들어놨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러려면은 그것도 사실은 전격전압 몇 볼트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함부로 누전이 안 일어나도록 최소한 규제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천무한 상태니까 그야말로 다 그런 말하자면은 무관심과 안전에 대한 의식 불비가 이런 사고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안전의 문제에 관해서는 사람들은 다 불감증을 갖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도 뭐 1,600개 야영장이 있고 텐트 한 야영장에 10개씩 있다면은 예. 텐트 16,000개 중에서 1개 불탄 거 아니에요. 2개 불탔나? 불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죽는 사람들은 억울하지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안전에 불감증을 갖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행정당국이 적절하게 규제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무슨 뭐 규제를 완화한다는 등 해가지고 이 텐트 입장에서 좋지. 규제 안 하면은 싸구려 텐트 그냥 갖다 가지고 불나면 뭐 3초 만에 타버린 것도 말든 무슨 상관이야. 그렇잖아요. 그리고 뭐 밑에 전기 설비할 때도 아무런 규제도 안 하니까 그냥 뭐 아무 때거나 해가지고 병렬로 한 수백 개 연결해가지고 누전이 나든 불이 나든 말든 무슨 상관이 있어. 그거 제대로 설비하려면 돈 들거든요.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또, 소방점검이라도 한두 번 나갔으면은 최소한 소화기가 붙는지, 뭐, 작동하는지는 한번 점검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것도 전혀 안 한 상태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건데, 결국은 그런 안전의식에 대해서 규제 완화 잔뜩 해가지고 세월호 참사가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이 정권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아이고, 참, 얘기하면은 머리가 아파가지고 요즘 욕할 힘도 없습니다. 비판받을 여지가 분명한 사람들도 많을 겁니다. 이 펜션이나 이 캠핑장 업주들이요. 그렇지만은 그런 사람들한테 비난의 화살을 온전히 돌려가면서 또 초점을 흐리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그렇지. 드네요. 당국에서 규제를 안 하는데 미쳤다고 그렇게 하겠어요. 물론 이제 제대로 된 사람이라면 뭐 그래서는 안 되지만은 이게 결국은 업자들의 100% 잘못은 아니다는 얘기죠. 그거를 규제하고 안전한 나라로 만드는 의무가 바로 행정당국에 있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이어가지고 진짜 어제 많은 분들이 놀라셨을 것 같아요. 해수욕장이면 내가 여러 번 같은 데인데. 예. 그 근처에 있는 데라니까 진짜 약간 좀 깨네. 다시 한번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면서 네. 이런 일이 좀 일어나지 않으면 않도록. 좋겠습니다. 제발요. 네. 자, 오늘 서영석 타임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들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